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은 잘 알려진 한국 단편 소설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박태원 작가님의 소설가 구보씨의 하루,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이라는 단편이에요. 이 제목 너무 익숙하시죠?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것 같고 내용까지 다 기억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아니실 수도 있을 텐데요. 오늘 잠깐 다시 이 박태원 씨의 소설 속으로 여행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제가 읽어드리려는 텍스트는 경제학자의 문학살롱이라는 박병률 씨가 지은 책 속에 수록된 한 챕터예요.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타이틀로 박태원 작가님의 편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을 소개하시고 있습니다. 소설 속의 한 문단 먼저 읽어볼까요? 전차가 왔다. 사람들은 내리고 또 탔다. 구보는 잠깐 멍하니 그곳에 서 있었다. 그러나 자기와 더불어 그곳에 있던 온갖 사람들이 모두 저 차에 오르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저 혼자 그곳에 남아있는 것에 외로움과 애달픔을 맛본다. 구보는 움직이는 전차에 뛰어올랐다. 어떠세요? 여러 가지 의문과 생각이 드는 그런 문단이죠. 마음이 그리 편치만은 않습니다. 끝자락에 움직이는 전차에 뛰어오르는 구보 씨의 모습. 여러분은 그런 구보 씨의 모습에 있는지 아니면 모두 이미 저 차에 올라 있는 그런 사람들에 속하는지 아니면 구보처럼 망설이다 전차에 뛰어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또 다른 어떤 사람의 모습에 속할지 그런 질문들을 던져보면서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죠. 소설가 구보 씨는 고독하다. 글 쓰는 자란 의뢰 그렇다. 직업도 없는 26 노총각이다. 무려 동경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수재가 이렇다. 어느 날 구보 씨는 제 방에서 나와 서울을 거닌다. 일제치하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들은 무력했다. 구보는 작가 박태원의 호다. 그러니까 이 작가 본인의 이야기를 쓰신 거예요. 박태원은 소설가 이상과 친했다. 날개라는 소설로 잘 알려져 있는 그 이상 맞습니다. 소설 속 구보가 다방에서 기다리는 것은 소설가 이상이라고 보는 해석이 많다. 이상의 죽음에 대해 박태원은 이렇게 이야기했었다. 그는 이상은 그렇게 계집을 사랑하고 또 술을 사랑하고 벗을 사랑하고 또 문학을 사랑하였으면서도 그것의 절반도 제 몸을 사랑하지는 않는다며 애석해했다. 박태원은 월북 작가다. 1948년 해방공간 때 보도연맹에 가입했고 1950년대 전쟁이 발발하자 북으로 갔다. 북한에서 그는 대하 역사소설 갑오농민전쟁을 썼다. 박태원은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의 글쓰기가 고현학에 기반했다고 밝혔는데요. 고현학이란 현대인의 풍속을 조사하고 분석해서 그것을 기록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구보 씨의 동선을 따라가면
1930년대 후반의 경성의 모습과 사람들의 움직임이 손에 잡힐 듯하다. 집을 나선 구보는 광교 쪽으로 향한다. 종로 내거리에 다다라 화신백화점에 들어간다. 동대문행 전차를 탄다. 전차 안에서 1년 전쯤 맞선을 보았던 여자를 만난다. 말을 걸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 사이에 그녀가 내린다. 그녀는 청량리행 전차를 타고 간다. 구보는 조선은행, 현재의 한국은행이죠. 조선은행 앞에 내려서 장곡천정, 현재의 소공동이라고 합니다. 이 장곡천정으로 간다. 오후 2시다. 이따금 찾는 다방에서 커피 한 잔을 청한다. 불편한 사람이 들어오자 자리를 피한다. 이번엔 다방 옆 골목 안 쪽에 있는 골동품 상점을 찾는다. 이곳을 경영하는 젊은 화가를 만나기 위해서이지만 그는 출타 중이다. 다시 거리로 나왔다가 보통학교 때의 동무를 만난다. 초라한 행색의 동무가 자리를 피하자 구보는 고독감을 느낀다. 남대문 밖으로 나가 사람이 많은 곳을 찾는다. 그곳이 경성역, 현재의 서울역이다. 경성역에서 한 사나이를 만난다. 중학 동창생이었다. 공부를 지지리도 못했던 전당포집 아들은 자신있게 구보에게 악수를 청한다. 때는 바야흐로 황금광 시대. 광산에서 돈을 번 모양이다. 동창생은 여자를 달고 있다. 어여쁘다. 월미도로 놀러가는 그들과 헤어진 구보는 다시 조선은행 앞으로 간다. 돌아간 다방에서 신문사 기자로 일하는 친구를 불러낸다. 초저녁 구보는 종로경찰서 옆에서 다방을 경영하는 친구를 찾아가 만난다. 하지만 그 친구도 바쁘다. 설렁탕을 먹다 밤 10시에 다시 만나기로 하고 헤어진다. 이슬비가 내린다. 광화문통이다. 구보는 또다시 다방으로 들어간다. 그곳에서 생명보험 외판원인 중학교 선배를 만난다. 자신의 애독자를 자처하는 자다. 벗이 돌아와 구보와 함께 밖으로 나간다. 여름밤이다. 17살쯤 되어 보이는 계집아이에게 다음날 정오 화신상의 옥상에서 만나자고 한다. 동의하면 동그라미, 싫으면 X표다. 오전 2시 종로 내거리. 빗속에서 구보와 벗은 헤어진다. 구보는 말한다. 내일부터 나 집에 있겠소. 창작하겠소. 라고요. 네, 읽어드린 그 동선이 바로 그날 구보 씨가 움직인 그 동선입니다. 제가 사는 일상에서 제가 걸어다니는 모든 길이 고스란히 겹치고 있어요. 거기다 남산만 보태면 될 것 같습니다. 반가운데요. 자, 우리의 구보 씨가 이렇게 방랑을 하는 근원적인 이유는 바로 행복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화신백화점에서 젊은 부부를 만났죠. 그들은 가정을 가졌고 그곳에서 행복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구보는 생각해요.
그들은 가정에서 행복을 찾을 것이고 나는 어디서 행복을 찾아야 하나. 우연히 전착한에서 만난 옛 맞선녀에게 예전에 맞선을 본 어떤 여인에게 눈길이 가죠. 우연히 만났어요. 전차에서. 하지만 말도 걸어보지 못한 채 그녀를 떠나보내죠. 그러고 난 뒤 구보는 울컥합니다. 그렇게도 구하여 마지 않던 행복은 그 여자와 함께 영구히 가버렸는지 모른다면서 안타까워해요. 쫓아내리지. 당시 전차의 속도라고 하면 쫓아내리면 됐을 것을 말입니다. 네, 요즘 경제학의 화두는 행복이죠. 요즘이라고 하기 좀 그래요. 아주 오래됐죠. 행복이 화두가 된 지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20년 된 것 같고요. 그것이 정치가들의 구호에 등장한 것도 한 10년 정도는 되었지 싶어요. 박근혜 정부가 국민 행복 시대를 모토로 삼았던 것도 이런 당시의 흐름을 반영했을 것이고요. 메르켈 행복 독트린을 제시한 독일의 메르켈 총리의 고민도 또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선진 국가이기도 하고 뭔가 이 무한 성장에 대한 그런 늪을 좀 지나온 그런 독일임에도 불구하고 메르켈 총리는 어떻게 하면 국민의 행복 수준을 더 높일 수 있을지 연구하도록 많은 전문가들을 동원했죠. 독려하고 동원했고요. 행복에 대해서 먼저 고민하셨던 폴 셰먼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간단하게 행복을 다음처럼 정의하고 있어요. 행복 이꼴 욕망 분의 소비. 소비를 욕망으로 나눈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소비가 욕망에 비해서 크면 클수록 행복하다는 그런 정의죠.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정의입니까? 그런데 행복을 이렇게 정의했던 시기도 있었군요. 우리가 무지했던 때였지 싶은데요. 그에 따르면 욕망보다 소비가 많으면 행복한 거다. 소비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과연 돈이 많을수록 행복할까? 그 메르켈이 지원했던 그 독일의 많은 전문가들의 연구는 국내 총생산 GDP는 한 국가의 성과를 재는 척도로서는 문제가 많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과연 돈이 많을수록 행복할까? 이것에 대한 담론들을 좀 살펴보면요. 행복이 돈의 양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경제학 이론을 대표적인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경제학 이론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레이어드 가설이고 다른 하나는 이스털린의 역설입니다. 먼저 레이어드 석좌 교수, 행복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영국 런던 정경대학의 레이어드 석좌 교수의 가설을 소개드리면,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선 뒤에는 소득이 늘어나는 데 비례해서 행복해지지는 않는다. 소득이 늘어나는 것과 비례해서 우리의 행복도가 높아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물질적 욕구에는 만족점, satisfaction point라는 게 있어서 이 지점을 넘어가게 되면 물질적 욕구가 현저히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어드 교수는 그 만족점의 그 대략적인 그 수준을 1인당
국민소득 1만 5천 달러에서 2만 달러라고 제시를 하시기도 했었어요. 다른 한 분인 미국의 경제학자 이스털리는 1974년에 이런 주장을 소개하셨습니다. 소득이 어느 수준에 올라 국민의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면 소득 증가가 더 이상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요. 이것이 바로 이스털린의 역설입니다. 이스털린도 1만 5천 달러 내외를 변곡점으로 보았고요. 레이어드는 행복감이 꺾이는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부의 습관화와 부를 향한 경쟁 때문이라고요. 부의 습관화 그리고 부를 향한 경쟁 때문에 우리의 행복감이 계속 부가 커져도 높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부에 대한 만성이 생기기도 했고 또 더 많은 부를 갖기 위한 그런 경쟁이 가열돼서 그 경쟁으로부터 오는 부작용 때문에 행복감이 줄어든다, 반감된다는 거죠. 돈을 어느 정도 갖게 되면 소득에 대한 눈높이가 달라지고 그 소득을 얻기 위해 경쟁은 더 거칠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더 갖고 더 누리고 더 많이 누리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은 쪽보다 더 쉬고 더 여유를 갖고 싶다는 쪽으로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함정이 있죠. 도대체 어느 정도를 갖게 되면 그렇게 소득에 대한 눈높이가 달라지고 갖고 싶다는 쪽보다는 더 쉬고 싶다는 쪽으로 생각이 선회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의 돈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궁금하네요. 그리고 또 그 어느 정도에 도달하게 되면 정말 마음이 바뀔까요? 생각이 바뀔까요? 뭔가 그때까지 달려오던 그 관성에 있어서 그때까지 추동해왔던 그 에너지를 갑작스레 멈출 수 있을까요? 멈춰질까요? 설령 안 멈춰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라는 저마다의 기준을 좀 갖고 계신 게 좋지 않을까 미셸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그때 가서 어느 정도 도달하고 나서 그때 가서 멈춰야지 하는 생각을 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의 이 수준에서 나는 그 방향으로 살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 소유보다는 존재로의 방향 선회를 미루시지 마시고 지금 그 방향을 바꾸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런 활동들, 경제적 활동들을 스탑해야 한다거나 줄여야 한다거나 당장 그런 결정과 행동을 행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나는 소유지향형이 아니라 존재지향형의
삶으로 돌아서야겠다. 사실 진작 그랬어야 하는데 이 사회와 이 관계 속에서 내가 받았던 그런 잘못된 교육들로 인해서 인생의 중요한, 정말 중요한 것, 정작 중요한 것을 좀 놓치고 사회가 원하는 대로, 기업이 원하는 대로 그런 소비 생활과 그런 라이프 스타일에 이끌려 왔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자각들을 하고, 그리고 방향을 조금 바꾸는 것을 미루지 않는 것, 지금 나의 방향을 그 방향으로 일단은 행동에 앞서서 방향만 좀 전환을 해두는 것, 이것이 무리 없이 그렇지만 효과 있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를 저는 배워서 알고요. 여러분들에게 배워서 뒤늦게 알게 됐고, 또 그 방향을 바꾸는 것에 미약할 것 같이 생각되던 그 방향을 바꾸는 것에 힘이 굉장히 클 수 있다는 것도 또 배워가고 있습니다. 자, 다시 책으로 좀 돌아가 보면 레이어드와 이스털린의 주장에 대한 반박도 있었습니다. 저스틴 올퍼스와 미국 미시간 대학 경제학과 베시 스티븐슨 교수는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넘더라도 1만 5천 달러가 아니라 2만 달러를 넘어서더라도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행복감이 커진다라는 주장을 하시기도 했고요. 그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근거로서 152여 개의 나라를 조사해 본 결과 돈이 많아서 복지가 잘 된 나라들일수록 행복도가 높더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하지만 행복하다는 그런 부탄이나 또 우리나라처럼 경제 성장에 비해서 행복도가 매우 떨어지는 이런 나라들은 예외 케이스다라는 주장을 하신 거죠. 돈이 많으면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도 많아진다고 반박했고요. 사실 제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깨달으신 그런 분들의 말씀대로라면 전혀 이 비교거리가 되지 않는 이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사실 여전히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진행형의 상태입니다. 자, 소개해드린 소설가 구보씨의 하루, 소설가 구보씨의 1일에서 쥐꼬리만한 원고료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우리 주인공 구보씨에게는, 작가 자신에게는 돈이 행복을 줄 수 있어요. 구보에게 행복을 느끼게 할 그 돈의 규모는 얼마였냐면요, 그 정답은 약간의 여행비입니다. 자신이 유학한 동경이든 혹은 50리 이내의 여정이든 조그만 슈트케이스를 들고 경성역에 설 수만 있다면 구보씨는 행복을 느끼리라 믿죠. 구보는 생각합니다. 돈 8원 40전, 단돈 8원 40전을 가지면 우선 조그만 몇 개의 행복을 가질 수 있을 게다. 오직 고만한 돈으로 한때 만족할 수 있는 그 마음은 애달프고 또 사랑스럽지 않은가. 네, 딱 이 정도여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돈으로 살 수 있는 행복의 크기, 그 돈의 크기, 그리고 그것으로 살 수 있는 행복의 크기도 딱 그 정도, 돈으로 살 수 있는 최대 행복의 크기도 딱 그 정도만큼이었으면 합니다.
레이어드 교수는 행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7가지 요소를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빅7이라고 붙이셨고요. 가족, 돈, 일, 친구, 건강, 자유, 가치관 이었어요. 그가 정의한 빅7 행복을 결정하는 그런 7가지 요인으로 소개드린 7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관계, 즉 가족과 친구라고 박병률 작가님이 짚으신 건지 아니면 레이어드 교수가 미리 같이 언급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관계다. 가족과 친구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의 행복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인간관계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누구에겐 그럴 수 있지만 또 누구에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다 되게 개인적이고 상대적인 것이지 않을런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미숙 선생님 같으면 이 가족 같은 경우는 행복을 저해하는 요소로 정의를 하고 계시고 친구를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으실 것 같네요. 그녀의 인생에서 그녀가 체득한 결과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저에게는 또 여러분에게는 그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들이 조금은 다르고 조금은 또 비중이 다르고 그러지 않을까 해요. 가족에만 열심히 열정을 부린다고 해서 행복해질지 또 돈에만 열심히 매달린다고 돈에 몰두한다고 행복해질지 일에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일에 모든 우선순위의 제1순위를 항상 일로 하시는 그런 분들 전 살면서 많이 봤는데 그분들이 정말 행복하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오히려 더 많이 본 것 같고요. 그렇다고 친구에 죽고 못 살아서 다 팽개치고 친구를 쫓는 사람의 경우도 진정한 행복으로 보이진 않았거든요. 친구 속으로 회피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고 또 건강에 너무 민감하고 건강제일주의로 이제 몸이 많이 뭔가 지병이 있으시거나 어떤 그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건강에 많이 집착하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봐왔지만 또 그렇게 건강에 몰입한다고 한 삶이 결코 행복해 보이진 또 않더라고요. 자유, 그렇다면 자유는 어떨까? 엄청난 자유를 구가하는 자유에도 층위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레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낮은 레벨의 자유를 탐닉하는 분 그리고 높은 레벨의 자유를 위해 모든 걸 인내하고 참아내시고 그러시는 분들 조금 양측 다 그렇게 행복해 보였나 하면 또 그거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가치관 글쎄요. 어떤 가치관 자신의 어떤 가치관에만 너무 함몰되어 있어도 또 그게 진정한 행복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었고요. 어디 정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느껴지는 거는
이 빅세븐이라고 얘기한 이 요소들, 그리고 누군가는 빅5로 정의를 할 거고 누군가는 빅10으로 정의할 수도 있을 그 요소들이 골고루 잘 적당히 배합이 되고 기능을 할 때 어느 하나 망가지지 않고 기능을 할 때, 또 때로는 어느 하나가 완전 폭망했더라도 다른 6, 7가지, 다른 3, 4가지가 잘 또 대신해 준다고 하면 그런 행복이 그런 때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런 모습들을 봐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구보씨가 하루 종일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이유는 벗과 교유하기 위해서다. 레이어드 교수의 표현을 빌리지 않더라도 행복을 찾기 위해 구보는 벗을 찾고 있다. 그래서 다방에 가고 골동품 상점에도 간다. 하지만 그 행복은 쉽게 오지 않는다. 다들 자리를 비워서다. 대신 행색이 초라한 보통학교 친구, 탄광사업으로 성공한 중학교 동창생, 자신을 구포라 부르는 보험사 외판원을 하는 중학교 선배 등을 만나지만 누구를 만나도 행복감을 주지 못하는 인물들 뿐이다. 아무리 소박해 보이더라도 행복은 결코 쉽게 오지 않는다. 네, 이렇게 소설가 구보씨도 또 박병률 선생님도, 박병률 작가님도 소박한 행복을 찾아 헤매이시네요. 어딜 헤매이시냐면 밖을 헤매이시네요. 외로워서 밖을 헤매고 있어요. 누군가가 그것을 해결해 줄 거라 생각하시나 봐요. 미셸이 여러 이 낭독을 하면서 많은 책들을 보면서 알게 되는 귀한 가르침은 그 행복이 외부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 헤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행복은 지금 우리 곁에, 우리 안에 있고, 그저 시선을 돌려서 방향을 바꿔서 그 안을 들여다보면 행복의 길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나와의 참된 만남, 어떤 나와의 속 깊은 대화, 이런 나와 대면하는 시간들을 많이 늘려가다 보면 그것이 외로움과 고독감, 그리고 어떤 가치 판단 없이 외부의 그런 영향에 휩쓸려서 사는 것,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을 키워주고, 또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들과 본성, 그리고 어떤 만족감, 이런 그런 충만함을 내 안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들을, 그런 행복 찾기를 많이 언급하고 있으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구보씨의 행복찾기, 박병률씨의 행복찾기 들여다보기에 보태어서 미셸의 행복찾기가 어떤 방법론들을 찾아냈는지도 살짝 소개드렸고요. 오늘은 화요일이에요. 비 소식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모쪼록 행복한 행복을 찾아 내면을 좀 들여다 보실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미셸은 물러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